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달림쌤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지요? 즐거웠던 생각하면 선생님은 미소가 가득해져요. 우리 친구들도 미소 지으며 포근한 이불 덮고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아이 낳는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쉴 새 없이 일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이 되면 다른 사람의 농가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지요. 가을이 되어 거두어들인 곡식과 채소를 땅 주인에게 바치고 나면 농부에게는 남는 건 조금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농부는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한 해 한 해를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갈고 있을 때였답니다. 쨍 하는 소리가 나며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어요. 농부는 궁금해서 조심스레 땅을 파 보았지요. 그러자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어요. 이건 항아리잖아. 아직 쓸만한 항아리를 누가 땅속에 묻어 놓았지? 농부는 항아리를 파내어 번쩍 들어 안고는 집으로 가지고 갔답니다. 여보, 오늘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이 항아리를 파냈지 뭐요. 농부는 아내에게 항아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나, 마침 쌀 담을 항아리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농부의 아내는 항아리를 깨끗이 닦고 조금 남아있던 쌀을 그 안에 담았어요. 당장 내일 아침밥을 지어 먹기에도 모자란 양이었지요. 농부의 아내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쌀 한 톨 한 톨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지으려고 항아리를 들여다본 농부의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항아리 속에 쌀이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분명 쌀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항아리에 가득 찼어요. 부엌으로 달려온 농부가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에는 항아리 속에 엽전 한 입을 넣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뒤 항아리는 반짝이는 엽전으로 가득 찼지요. 항아리는 뭐든지 하나라도 넣기만 하면 그득하게 찼답니다. 세상에, 요술 항아리인가 봐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 이제 부자요, 부자. 농부와 농부의 아내는 손을 마주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 뒤 요술 항아리의 소문을 듣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밭 주인이 달려와서는 다짜고짜 소리쳤어요. 이보게, 그 밭은 내 밭이야. 그러니 그 밭에서 나온 항아리도 내 것이지. 당장 내 항아리를 내놓게. 밭 주인이 계속 고집을 부리자 농부가 말했어요. 비록 밭은 영감님 것이지만 그 항아리는 제가 밭을 갈다 발견했으니 꼭 영감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자 밭 주인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뭐라고? 이런 괘씸한 녀석을 보았나? 잠자코 있던 농부의 아내가 나서며 말했어요. 이럴 게 아니라 원님께 가서 항아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보시지요. 결국 농부와 밭 주인은 항아리를 메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농부와 밭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원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답니다. 그거 참 어려운 문제로다. 생각 좀 해봐야겠소. 항아리는 여기에 놓아두고 며칠 뒤 다시 오시오. 며칠 뒤 원님은 농부와 밭 주인을 불러서 말했어요. 생각을 해보니 밭에서 나온 것은 밭 주인이 가지는 게 옳소. 밭 주인은 신이 나서 항아리를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원님이 바꿔놓은 가짜 항아리였어요. 진짜 항아리는 원님이 살짝 숨겨 놓았던 거예요. 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본 적이 없는 밭 주인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지요. 이히히, 이제 내가 이 나라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겠구나. 원님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이 항아리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 놓아야겠는데. 고민하던 원님은 항아리를 어두운 곳간 깊숙이 갖다 놓았어요. 이튿날 원님의 어린 아들이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만 숨은 곳을 찾다가 곳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곳간 구석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발견했지요. 빈 항아리잖아? 옳지. 이 항아리 속에 숨어야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절대로 나를 찾지 못할 거야. 히히. 원님의 아들은 서둘러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님의 아들은 숨바꼭질이 끝난 뒤에도 항아리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 좀 꺼내주세요. 마침 항아리에 무엇을 넣을까 하고 싱글벙글 웃으며 곳간으로 걸어가던 원님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얼른 달려갔어요. 아니, 얘야, 그 속에 왜 들어갔느냐? 원님은 이렇게 꾸짖으며 항아리 속에서 아들을 꺼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항아리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또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 좀 꺼내주세요. 원님은 어리둥절해하며 아들을 또 꺼냈지요. 그런데 10명, 20명, 30명 항아리에서 원님의 아들이 자꾸만 나왔어요. 아이들은 모두 똑같이 생겨서 원님은 누가 진짜 아들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세상에, 세상에.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원님의 아내도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새파랗게 질린 원님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항아리를 깨트려 버렸답니다. 하지만 이미 100명도 넘는 아이가 나온 뒤였지요. 남의 것을 가로채 부자가 되려 했던 원님은 100명도 넘는 아들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아이들 등살에 제대로 쉴 틈도 없었고, 만난 반찬을 한 번도 먹어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원님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누가 형이 될까? 옛날 어느 주막에 세 사람이 함께 묵게 되었습니다. 운수를 점치는 점쟁이, 침을 놓아 병을 고치는 침의, 집터나 맷자리를 고르는 직관이었지요. 이야기를 나누던 세 사람은 서로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재주가 많아도 내 점치는 재주보다는 못할걸. 점쟁이가 말했어요. 호호, 무슨 소리? 내 침 놓는 재주를 한번 보면 그런 소리는 못하지. 침의도 말했어요. 이 사람들아, 맷자리를 보는 내 재주에는 귀신도 절을 한다네. 지간도 지지 않고 말했지요. 그렇다면 내기 한번 해보세. 내기에서 이긴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기로 하지. 점쟁이가 자신이 찬 목소리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치미와 지간도 점쟁이의 발에 선뜻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마을에 이르자 점쟁이가 어느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머니, 지금 빨리 멍석을 깔고 곡을 하십시오. 예? 아니, 벼랑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글쎄, 바깥 양반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서두르시오. 깜짝 놀란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마당에 멍석을 깔고 목 놓아 곡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때 뒷산에 나무하러 간 남편은 시원한 굴 속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남편은 부인의 통곡 소리에 놀라서 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굴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이쿠, 하마터면 깔려 죽을 뻔했구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부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점쟁이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치미와 지간도 점쟁이를 칭찬해 주었어요. 자네 정말 훌륭한 재주를 가졌네. 다시 길을 떠난 세 사람이 어느 커다란 집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녀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어요. 치매가 급히 달려가는 하녀를 불러세우며 물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느냐? 저희 마님이 아기를 낳으시는데 아기가 도무지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의원을 모시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자 치매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군. 내가 바로 의원이니 멀리 갈 필요가 없겠구나. 어서 나를 마님에게 안내하여라. 하녀는 치매를 마님이 누워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치매는 마님의 배에 살짝 짐을 놓았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응애 하고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태어났어요. 의원님 덕분에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기에 아기가 그렇게 금세 태어나는가? 허허, 그건 말이지.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무서워서 제 엄마 탯줄을 꼭 붙잡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손에 살짝 침을 놓아주었지. 아기가 깜짝 놀라 탯줄을 놓는 바람에 밖으로 나온 거라네. 치밀가 껄껄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점쟁이와 지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다시 길을 가던 세 사람은 어느 산속에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둥그렇게 쌓아 올린 무덤의 흙을 다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관이 갑자기 멈춰서서 지팡이를 탕탕 땅에 박더니 말했습니다. 상주에게 다녀올 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고 있게. 지관이 상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상주 맷자리를 잘못 잡았소. 지금 아버님의 관은 이 자리에 없소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여기에 관을 묶고 흙을 덮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 한번 다시 봐보시오. 상주가 무덤을 파보니 지관의 말대로 관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대체 관이 어디로 사라졌지요? 상주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저 아래 잘 모셔놓았다오. 지관은 지팡이를 꽂은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시냇물이 흐르던 자리였소. 그래서 관이 떠내려간 거요. 내가 좋은 맷자리를 찾아주겠소. 그 광경을 본 치미와 점쟁이는 감탄했습니다. 자네 땅속까지 꿰뚫어보는 대단한 재주를 가졌구먼. 자네가 형님이 되어야겠군. 점쟁이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저 친구 재주가 더 훌륭하네. 직원이 치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사실은 이 친구가 형님이 되어야 해. 치미가 점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허허 웃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의 재주를 모두 합해 좋은 일에 써보는 게 어떤가? 치미가 이렇게 말하자 직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일세. 세 사람은 다시 사이좋게 길을 떠났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복타러 간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석순이라는 총각이 살았어요. 석순은 부지런하고 싹싹했지만 어찌나 가난한지 하루 한 끼도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요. 석순의 소원은 그저 남들만큼만 잘 살아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석순은 뒤로 넘어져도 지끈 코가 깨지고 수박을 먹다가도 우두두 이가 부러지고 마른 하늘에도 번쩍 벼락을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없다, 없다. 지질이 복도 없다. 저리도 복 없으니 이리도 가난하지. 어느 날 석순이 장작을 팔러 장에 나갔어요. 소나기만 쫄딱 맞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그 꼴이 딱 했는지 주막집 아주머니가 손짓을 해 불렀지요. 석순 총각, 그러지 말고 서천서역국으로 가봐. 거기서 부처님을 만나 복을 타면 잘 살 수 있대. 서천, 서역국이요? 석순도 들어는 봤지만 설마 했지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복만 얻을 수 있다면 어딘들 못 가랴. 그래, 서천 서역국으로 가보자. 석순은 굳게 마음 먹었어요. 석순은 석천 서역국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올망졸망 마을들을 지나고 지나 뒤도 안 돌아보고 부지런히 가다 보니 어느새 해가 꼴딱 넘어갔지요. 마침 저만치에 외딴집 한 채가 보여서 석수는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답니다. 그 집에는 낯이 고운 처녀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처녀는 저녁상을 내오며 어디 가는지 길을 물었지요. 서천 서역국에 부처님께 복타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처녀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부처님을 만나시거든 제가 어떤 사내를 만나야 시집을 갈 수 있는지 꼭 좀 물어봐 주세요. 석수는 그래요, 그래요. 약속했어요. 다음 날 석수는 처녀의 집을 떠났어요. 구불텅구불텅 고개들을 넘고 넘어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가다 보니 어느새 해가 꼴딱 넘어갔지요. 또 저만치 외딴집 한 채가 보여서 석수는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어요.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노인도 석순에게 어디 가는 길이냐 물었지요. 서천 서역국에 부처님께 복타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정중히 부탁했어요. 부처님을 만나거든 우리 집들에 있는 나무가 심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이유를 꼭 좀 물어봐 주게나. 석수는 그러죠, 그러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석수는 노인의 집을 떠났어요. 누렁누렁 들판을 걷고 걸어 밥도 굶은 채 부지런히 갔어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기도 전에 걸음을 멈춰야 했답니다. 검푸른 강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없다, 없다. 지질이 복도 없다. 아무리 복 없어도 이리도 없을꼬. 석수는 강가에 철퍼덕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때 갑자기 강물이 넘실넘실하더니 온몸이 비늘로 덮인 이무기 한 마리가 쑥 올라왔어요. 이무기는 석순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물었지요. 서천 서역국에 부처님께 복타러 가는 길인데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더 갈 수가 없구나. 석순의 대답에 이무기가 말했어요. 강은 내가 건네줄 테니 걱정 마. 그런데 이무기는 청이 하나 있다고 했답니다. 나는 예서 수천 년을 살았어도
용이 못 되고 이 꼴로 있지. 부처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용이 되는지 꼭 좀 물어봐줘. 석수는 그러마, 그러마 하고 약속했어요. 이무기는 석순을 태우고 눈 깜짝할 새에 강을 건네주었어요. 마침내 석순은 서천서역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 머리를 깊이 조아리고 말했답니다. 저는 복이 없어 복을 타러 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하길 너는 이미 복을 탔으니 돌아가거라 했지요. 석수는 그 말뜻을 알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처녀와 노인과 이무기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지요. 석순이 부처님께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무기에는 여의주 2개 중 하나를 버리라 하고 노인에게는 나무 밑에 금덩이가 있으니 파내라 하고 처녀에게는 그 집을 2번 찾아온 사내가 신랑감이라 하거라. 석수는 그 길로 서천서역국을 떠나 강가에 다다랐어요. 이무기가 석순을 다시 강 건너로 데려다 주었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여의주 하나를 버리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이무기가 목을 쿨렁쿨렁 기침을 캑캑하더니 정말 여의주 2개를 토해내는 거예요. 고맙다, 고마워. 여의주 하나는 너에게 줄게. 그 순간 이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윽고 석순이 노인의 집에 다다랐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나무 밑에 금덩이를 파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나무 밑을 파자 정말 바위돌만한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고맙네, 고마워. 이 금덩이는 자네에게 주겠네. 그 순간 나무는 쑥쑥 자라 하늘로 치솟았어요. 끝으로 석순이 처녀의 집에 다다랐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이 집을 2번 찾아온 사내가 신랑감이라 하더군요. 처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바로 나그네님이 제 배필이군요. 석수는 처녀와 혼인해 오순도순 잘 살았어요. 여의주와 금덩이를 팔아 가난도 면했고 그 뒤로 사람들은 석순을 보며 말했답니다. 많다 많다 가지가지 복도 많다. 처리도 복이 많으니 이리도 잘 살지. 4번째 이야기 며느리 빵귀. 옛날도 아주 먼 옛날이에요. 산골 어느 마을에 김첨지가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활짝 핀 모란꽃처럼 얼굴이 환하고 몽실몽실 탐스러웠어요. 신랑은 말할 것도 없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은 며느리가 마음에 꼭 들었지요. 며느리는 바느질 솜씨는 물론이고 요리 솜씨 또한 너무 좋았답니다. 이웃 사람들은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부러워했어요. 며느리를 맞아들인 지 어느덧 3년 세월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복숭아처럼 발그레하던 며느리의 얼굴빛이 점점 누래져 가는 거예요. 얼굴은 푸석푸석해지고 눈 밑은 어두워졌지요. 반지를 하던 머릿결은 빗자루처럼 거칠어졌고 말이에요. 손발은 차고 잠을 잘 때면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답니다. 새아기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닐까? 시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며느리를 걱정했지요. 어느 날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시아버지가 다정스레 말을 건넸답니다. 얘야, 얼굴빛이 통 안 좋구나.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냐. 며느리는 수줍어하며 머뭇머뭇 한참을 망설였어요. 얘야, 무슨 말이든 마음 놓고 하려무나. 네, 아버님. 저 실은 시집 온 뒤로 방귀를 마음대로 뀌지 못해 그만 속병이 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져 대답했어요. 시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저런, 그걸 몰랐구나. 이제 어려워 말고 방귀를 마음껏 뀌려무나. 며느리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시아버지는 식구들에게 며느리의 속사정을 말해주었지요. 3년이 지나도록 마음 놓고 방귀를 못 뀌었다니. 진작 말을 할 것이지. 그래서 얼굴빛이 그토록 안 좋았던 거구나. 시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며느리를 딱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조심조심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나아가 섰어요. 그럼 이제 3년 묵은 방귀를 뀌겠습니다. 그러고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이어서 말했어요. 아버님께서는 대청문을 잡으시고 어머니께서는 부엌문을 꼭 잡고 계세요. 서방님은 기둥을 잡으시고 아가씨는 소뚜껑을, 도련님은 지게 다리를 꼭 잡으세요. 며느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센 방귀를 뀌기에 이 난리람. 글쎄 말이요. 시집 식구들은 궁시렁거렸지요. 준비되셨는지요? 자, 이제 낍니다. 며느리는 엉덩이에 힘을 주었어요. 방귀 바람에 방문 창호지가 부르르르 떨리고 대청마루 병풍이 넘어갈 듯 벌벌벌벌 흔들렸어요. 시집 식구들은 겁에 질려 며느리 엉덩이에 눈을 주었어요. 이제라도 방귀 뀌는 것을 말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걸 어쩌겠어요. 뻥, 까르르, 꽝, 뿡, 뿡, 뿌앙, 쾅쾅. 대청문이 시아버지를 매달고 뿡 날아오르고 부엌문이 시어머니를 업고 우물가에 쓰러졌어요. 신랑은 뽑힌 기둥째에 담장을 넘고 시누이는 소뚜껑에 얹혀 사랑채 지붕에 떨어졌지요. 시동생은 지게 다리를 손에 꼭 쥔 채 마당 귀퉁이에 털퍼덕 나가 떨어졌어요. 에이고, 아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뚝이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랑, 시누이, 시동생 끙끙 앓고 있었어요. 장독 뚜껑은 깨지고 돌절구는 쓰러져 나뒹굴었지요. 시아버지는 불그락 푸르락 화가 나 소리쳤어요. 며느리 몹쓸 방귀 집안이 망하겠구나. 시아버지는 방귀쟁이 며느리를 친정에 돌려보내기로 했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섰어요. 친정까지는 큰 산 하나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굽이굽이 들길을 걸어 벼랑길을 한참이나 더 가야 했어요. 며느리는 방귀가 나오려는 걸 꼭 참았어요. 방귀를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방귀를 참느라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방귀를 참느라 가다 서고 했답니다. 친정까지는 해가 꼴딱 저물어야 닿을 것 같았어요. 해는 늦가을 볕을 쨍쨍 내려보냈어요.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땀이 뻘뻘 났지요. 두 사람은 배나무 그늘에서 잠깐 쉬었다 가기로 했답니다. 누렇게 잘 익은 배가 많이도 달렸구나. 시아버지가 배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배나무에는 먹음직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아이고, 저 배 하나만 따 먹으면 좋겠구만. 시아버지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따라 배나무를 올려다 보았어요. 아버님, 배를 잡수고 싶으시면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렇게 높은 가지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딴다는 게냐. 시아버지는 못 믿어온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아버님은 구경만 하세요. 며느리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돌멩이 한 개를 주워왔어요. 며느리는 엉덩이 높이에 돌멩이를 놓고 무릎을 앞으로 굽힌 다음 엉덩이에 힘을 꽉 주었어요. 뿡, 뿡, 뿡. 방귀 바람에 돌멩이가 슝 하고 날아갔어요. 뚝, 따닥, 뚜둑, 뚝뚝. 돌멩이를 맞은 가지에서 배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시아버지는 떨어진 배를 아귀아귀 먹었어요. 내 평생 이렇게 날고 시원한 배는 처음이로고. 시아버지 말에 며느리 얼굴이 활짝 밝아졌어요. 이제 보니 몹쓸 방귀는 아니로구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집으로 다시 데려가기로 했답니다. 시집으로 돌아간 며느리는 마음 놓고 방귀를 뀌었어요. 뿡, 빵, 부르릉, 뿡. 며느리 얼굴은 처음 시집 왔을 때처럼 몽실몽실 탐스러워졌어요. 활짝 핀 모란꽃처럼 다시 얼굴이 곱고 환해졌답니다. 5번째 이야기,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팔고 가는 길에 매 맞는 개를 보았어요. 개는 많이 아프고 불쌍히 보였지요. 이런, 가엾기도 하지. 할아버지는 물고기 판 돈을 다 주고서 그 개를 샀어요. 그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개를 품에 꼭 안아 집으로 데려왔지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 집으로 오다가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보았어요. 이런, 가엾기도 하지. 할아버지는 고양이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었어요. 고양이는 물고기를 맛나게 먹더니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품에 꼭 안아 집으로 데려왔지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네 식구는 넷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많이 잡지는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잉어를 한 마리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잉어를 팔면 쌀을 살 수 있겠다 싶어 좋아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글쎄, 잉어가 방울방울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보통 잉어가 아닐 거라 여기고 조심조심 강물에 놓아주었지요. 다음 날 할아버지가 그물을 치려는데 갑자기 강에서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그러더니 한 남자가 나타나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용궁에서 온 사람입니다. 어제 할아버지께서 살려주신 잉어는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남자는 빛나는 구슬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주며 말했답니다. 이 구슬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구슬입니다. 잘 간직하세요. 그러고는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고기잡이고 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술 구슬을 들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지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구슬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요술 구슬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임자, 무슨 소원을 빌어볼까? 고운 비단 한 필을 달라고 해볼까? 영감도 참 쌀독이나 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조금 뒤 나가보니 신기하게도 비었던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진짜 요술고술이 많네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요술 구슬 덕에 비가 새던 지붕에는 말끔하게 새 기와가 덮였어요. 할아버지의 낡고 부서진 배도 멀쩡해졌고 말이에요. 고양이는 아침 저녁으로 만난 물고기를 먹고 개는 아침 저녁으로 된장국에 만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는 부러울 게 없었지요. 그래서 소중한 요술 구슬이 다칠세라 집안 깊숙이 숨겨 두었답니다. 그런데 강 건너에 사는 욕심쟁이 할멈이 요술 구슬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 할멈은 요술 구슬과
꼭 닮은 구슬을 구해서 할머니 집을 찾아왔지요. 욕심쟁이 할멈이 가짜 구슬을 자랑하자 순진한 할머니도 진짜 요술구슬을 꺼내왔어요. 욕심쟁이 할멈은 어머나 꼭 쌍둥이 구슬 같지 뭐유 하며 수선을 떨더니 몰래 구슬을 바꿔치기 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까맣게 몰랐지 뭐예요. 그날 이후 어찌된 일인지 할아버지의 배는 부서지고 쌀도 또 떨어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구슬을 꺼내 소원을 빌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에고, 이제 구슬이 망가졌나 보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말이야, 욕심쟁이 할멈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욕심쟁이 할멈이 수상해. 몽몽, 우리가 가서 진짜 요술구슬을 찾아보자. 개와 고양이는 강을 건너 욕심쟁이 할멈네 집으로 갔답니다.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멈 집에 왔지만 구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야옹, 내가 구슬이 있는 곳을 알아볼게.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날쌔게 쥐 두목을 잡아챘어요. 쥐들이 발발 떨며 고양이에게 사정을 했지요. 찍찍, 우리 두목을 제발 살려주세요. 고양이는 쥐 두목을 앞발로 누르고 무섭게 말했어요. 이 집에 귀한 구슬이 있지? 그걸 찾아오면 너희 두목을 살려주겠다. 쥐들은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찍찍찍찍, 석가래에 숨겼을까? 찍찍찍찍, 다락 속에 숨겼을까? 찍찍찍찍, 아궁이에 숨겼을까? 그러다가 드디어 구슬이 욕심쟁이 할멈 베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쥐들은 구슬을 꺼낼 방법을 의논했어요. 그러고는 대청 마루로 올라가 기둥이며 마룻바닥, 뒤주와 소반을 쏠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놀라 잠이 깬 욕심쟁이 할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답니다. 쥐들은 더 요란스럽게 빠각빠각 여기저기 쏘라댔지요. 욕심쟁이 할멈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자 쥐들은 재빠르게 문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방 안에 병풍과 문갑, 반다지까지 쏠기 시작했지요. 욕심쟁이 할멈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베개를 휙 집어던졌어요. 나가란 말이야. 그 바람에 베개 속에 들어있던 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왔어요. 쥐들은 냉큼 구슬을 가지고 도망쳤답니다. 구슬을 받은 고양이는 약속대로 쥐 두목을 풀어주었지요.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얼른 개 등에 올라탔어요. 개는 강을 헤엄쳐 건너면서 자꾸 구슬이 걱정이 되었지요. 너 구슬을 잘 물고 있지?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 귀한 구슬을 잘 물고 있는 거야? 고양이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양이 입엔 요술 구슬이
물려 있으니까 말이에요. 너 그 귀하고 신기한 구슬을 잘 물고 있는 거냐고? 개가 자꾸 묻자 고양이는 화가 났어요. 야옹, 걱정 마. 그 순간 고양이 입에서 떨어진 요술 구슬은 강물로 풍덩. 아, 어쩌나. 고양이는 너무 놀라 털이 빳빳하게 다 일어섰어요. 하지만 구슬은 이미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개가 화를 냈어요. 멍멍, 조심했어야지. 고양이가 더 화를 냈어요. 야옹, 그러게 왜 자꾸 물어? 강을 건너온 개와 고양이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속도 상하고 배도 고팠지요. 마침 강가에 한 어부가 잡아둔 물고기가 있었어요. 고양이는 집에 먹을 거라도 가져다 주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른 물고기를 훔쳐 집으로 도망갔지요. 개도 덩달아 같이 달렸어요. 고양이가 물고기를 잡아왔구려. 기특하기도 해라. 할아버지는 물고기의 배를 갈랐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잃어버린 요술 구슬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답니다. 고깃배도 새로 생기고 쌀독엔 항상 쌀이 가득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와 고양이를 날마다 쓰다듬어 주었어요. 개와 고양이 덕분에 구슬을 되찾았으니 얼마나 고맙고 예쁘겠어요. 그 뒤로 개는 욕심쟁이 할멈이 올까 걱정돼서 늘 마당에서 문을 지켰답니다. 고양이도 욕심쟁이 할멈이 올까 걱정돼서 늘 방 안에서 구슬을 지켰다고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개와 고양이는 서로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